이정훈은 62세.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노인이라 불렀다. 정년 퇴직 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에 정착한 그는 말수 적고 검소한 삶을 살아갔다. 아내와의 이혼 후엔 혼자였다. 아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고 친구라고 부를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가 세상과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슈퍼마켓에서 계산을 마치고 점원이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계산을 마치고 장바구니를 끌며 출구를 향하던 찰나 그 앞을 스쳐 지나가는 여성 한 명이 있었다. 긴 코트, 검은 부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엷은 미소 순간 정훈의 숨이 멎었다. 박윤정, 8년 전 그의 연인이었던 여자였다. 기억 속에 그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지만 그 미소는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녀 곁엔 중년 남성이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다.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정훈은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몸을 돌려 그녀의 얼굴을 다시 확인했다. 맞았다. 분명히 윤정이었다. 그는 두 사람을 몰래 따라갔다. 그들은 마트 근처에 카페로 들어갔고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그 광경이 정훈의 가슴에 조용한 파열음을 남겼다. 고요한 일상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날 밤 그는 한참을 뒤척였다. 과거가 떠올랐다. 윤정과 함께 했던 날들. 주말마다 떠났던 지방여행,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던 저녁, 그리고 그 웃음, 그 미소. 하지만 그녀는 떠났다, 말없이.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는 그 사실을 애써 묻어두고 살았다. 그러나 오늘 그녀를 다시 본 순간 묻어뒀던 감정은 갑자기 튀어나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은 평소와 달리 일찍 깨어났다. 그는 부엌에서 혼잣말을 했다. 왜 하필, 지금, 왜 나타난 거지? 윤정아. 정훈은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다. 번호는 아직 휴대폰에 남아 있었다. 그는 몇 번을 눌렀다가 지우고 다시 눌렀다.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점점 날씨는 추워지고 있었다. 겨울이었다. 그의 내면에도 다시 얼음 같은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훈은 점점 마을 바깥으로 나가는 횟수가 많아졌다. 장을 보러 나간다는 핑계로 그는 마치 누군가를 다시 마주치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았다. 그는 윤정이 들어간 카페 앞 벤치에 가만히 앉아 그녀가 또 나타나길 기다렸다. 이틀 후 그는 다시 그녀를 보았다. 이번에도 그 남자와 함께였다. 정훈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과 제스처로 그들이 가까운 사이임은 분명했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스스럼 없이 잡았고 그는 윤정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만져주었다. 그 순간 정훈의 심장이 무언가에 찔린 듯 아팠다.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그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윤정과 함께 찍은 사진들. 낡은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그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는 앨범을 닫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다음 날 정훈은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윤정아, 나야. 잘 지내고 있지? 우연히 너를 봤어. 반가웠어.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다.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예전처럼 그냥 잠깐 얼굴만 보자. 보고 싶었어. 그러자 이번엔 답장이 왔다. 짧고 단호했다. 정훈 씨, 그만하세요. 우린 끝났어요.
저 지금 좋은 사람과 잘 지내고 있어요. 부탁이니 연락하지 마세요. 그 메시지를 읽은 정우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방 안에는 윤정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만하세요. 끝났어요. 정훈은 속삭이듯 말했다.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만든 적 없는데. 넌 내 사람이었어.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정훈 혼자만의 세계에 울려 퍼지는 말이었다. 윤정의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한 이후 정훈은 며칠 동안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이불 속에 누운 채 TV를 켜놓았지만 화면의 움직임과 소리는 그의 인지 밖의 것이었다. 그는 오로지 윤정의 마지막 문장만을 곱씹었다. 저 지금 좋은 사람과 잘 지내고 있어요. 정우는 그 문장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휘감는 게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아니, 알아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점점 알아야만 하는 것이 되어갔다. 며칠 후 정우는 다시 윤정의 집 근처로 향했다. 이번엔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 근처 커피숍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녀가 나타나길 기다렸고 그녀의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 인사를 건넸다. 윤정아. 그녀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냉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여기까지 왜 왔어요?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정우는 웃었다. 그 웃음은 억지로 지은 미소였다.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야? 오랜 친구 사이에. 윤정은 한숨을 쉬고 말없이 돌아섰다. 정우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 남자랑 진심이야?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정우는 윤정의 일상에 집착하게 된다. 마치 미행하는 듯 그녀의 동선을 따라다녔고 그녀가 출퇴근하는 시간대, 가는 장소를 머릿속에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는 노트를 꺼내 그녀의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일정과 행동을 메모했다. 오전 9시 10분, 아파트에서 나와 도보로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 흰색 롱패딩 착용, 표정 무표정. 오후 7시 45분, 귀가. 남자 동반, 남자와 웃으며 대화. 같은 아파트로 들어감.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윤정이 있는 세계는 이제 그의 세계와 겹쳐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 곁에 있는 남자. 이 모든 것이 그의 고요했던 세계를 갈기갈기 찢고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다. 밤에는 윤정과 함께 했던 꿈을 꾸고 낮에는 그녀가 있는 곳을 헤매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남자의 이름을 알게 된다. 이상훈, 58세, 동네 병원에서 행정일을 보고 있었다. 정우는 그의 이름 석자를 노트에 써내려갔다. 이상훈, 윤정과 함께 사는 남자, 내 자리를 빼앗은 사람.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이 사람만 없었다면 윤정은 다시 나에게 돌아왔을까? 이 생각은 마치 물속에 빠진 공기방울처럼 한번 떠오르자 다시 가라앉지 않았다. 정우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 방향은 파멸이었다. 정우는 이상훈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가 일하는 병원의 이름, 집 주소, 매일의 출퇴근 경로, 심지어는 그가 즐겨 마시는 커피 브랜드까지 그의 노트에 꼼꼼히 적혀 내려갔다. 화요일 오전 병원 앞 카페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오후 5시 50분경 귀가. 손에는 약 봉투 하나. 정우는 망원경까지 동원했다. 그의 전원주택 2층 다락방 창문에는 작고 오래된 쌍안경이 걸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윤정의 아파트가 보이는 언덕 위에 들고 가서 수십 분씩 앉아 있었다. 어느 날은 윤정의 창문불이 꺼지지 않자
그는 밤새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웃으며 TV를 보다가 서로의 어깨에 기대 잠드는 모습까지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리고는 주먹을 불끈 쥐며 혼잣말을 뱉었다. 웃지 마. 네가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정우는 윤정이 떠나간 이유를 계속해서 합리화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보지 않으려 했다. 그저 그녀가 변했고 이상훈이라는 존재가 그녀를 빼앗았다고 믿었다. 그 사람만 없었다면 그 문장은 점점 짙어졌다. 마치 주문처럼 자기 암시처럼 그의 뇌리에 박혔다. 이상훈은 그저 평범한 남자였다. 정훈이 보는 그의 일상은 조용하고 단조로웠다. 하지만 정훈의 눈에는 그가 거짓된 껍데기를 쓴 위선자로 보였다. 자신에게서 윤정을 빼앗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배신자로 여겨졌다. 하루는 병원 근처에서 그를 마주쳤다. 정우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일부러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이상훈이 정중하게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종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군용 나이프 하나와 고등학교 때 쓰던 쇠망치, 그리고 윤정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는 사진을 꺼내들고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윤정아, 나 여기 있어. 기다렸어. 아직 널 사랑해.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사랑이 아닌 광기가 서려 있었다. 2월의 밤하늘은 잔혹하리만큼 맑았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는 이미 적막에 잠겨 있었고 도로 위에는 간헐적으로 내리는 눈이 정적을 더했다. 정우는 자신의 작은 방 안에서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윤정과 함께 했던 마지막 사진이 흔들리고 있었다. 윤정이 고개를 기대고 웃고 있는 그 장면은 이제 정훈의 머릿속에서 과거와 환상을 넘나들고 있었다. 정훈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흉기를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나이프, 고무장갑, 손전등 그리고 마스크.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방에 넣으며 마치 예식 전에 옷매무새를 다듬는 사람처럼 조용히 그리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오후 11시경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윤정의 아파트가 있는 동네 인근까지 이동했고 거기서부터는 걸었다. 그는 몇 달 동안 윤정의 아파트 구조와 동선을 파악해 두었기에 어디가 사각지대인지 어떤 길이 가장 눈에 띄지 않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아파트 후문 비상계단을 따라 그는 천천히 올라갔다. 철제 난간은 차가웠고 그의 숨소리는 마스크 안에서 자꾸만 차올랐다. 문 앞에 다다른 정우는 다시 한번 손에 쥔 열쇠 복제기를 확인했다. 몇 주 전 그는 우연히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이용해 번호를 기억했고 그 이후 이 순간을 준비해 왔다. 띡,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거실로 들어섰다. 안은 조용했다. 실내는 따뜻했지만 그의 몸은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식어 있었다. 방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발소리를 죽이고 방 앞에 섰다. 그 순간 문이 조금 열리며 윤정이 나왔다. 상훈 씨, 저 물 좀. 윤정은 눈앞에 서 있는 정훈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소리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정훈은 그녀의 입을 틀어막으며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상훈이 놀라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누구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조용히 해. 정훈의 목소리는 낮고 떨림이 없었다. 정훈은 배낭에서 꺼낸 망치를 들어 올렸다. 이상훈은 정훈을 막으려 했지만 그의 몸놀림은 너무 빠르고 단호했다. 짧은 비명이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 후에는 고요가 찾아왔다. 윤정은 구석으로 물러나며 떨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다. 정훈 씨,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네 잘못이야.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야. 정훈은 천천히 울먹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 사람만 없었다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은 날 소유하려 했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폭력이야.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엔 아직도 망치가 들려 있었다. 눈물이 눈가를 타고 흘렀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정신을 차린 듯 윤정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난 널 지우지 못했어. 그리고 지금도 널 사랑해.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다. 뒤에 남겨진 윤정은 쓰러진 이상훈을 붙잡고 오열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정우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눈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정우는 허둥지둥 발걸음을 옮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숨은 거칠었고 손은 피와 땀으로 축축했다. 주변의 고요함과는 달리 그의 심장은 요란한 북처럼 울렸다. 그는 가까운 공원까지 걸어갔다.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바라보았다. 그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코트를 벗어 벤치 밑에 숨기고 가방을 껴안은 채 웅크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 현실은 여전히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 근처 찜질방으로 들어갔다. 신분증 제시가 필요 없는 작은 찜질방이었다. 그는 1만 원을 내고 들어가 조용한 구석에서 몸을 말렸다. 그곳의 온기가 마치 죄를 덮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두 눈을 감고 계속해서 윤정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눈물, 그 떨림,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정훈을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던 모습. 이상훈의 몸이 쓰러지는 소리, 그의 마지막 표정, 숨이 끊어지는 순간의 침묵. 정훈은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뭘 한 거지?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TV를 통해 흘러나왔다. 서울 4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년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정훈 62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그는 순간 숨을 멈추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지만 그는 이미 죄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정우는 다시 떠났다. 이번엔 경기 북부의 시골 마을로. 버스를 타고 중간에 내려 걸으며 모텔을 찾아 숨었다. 그는 매일 뉴스를 확인하며 자신의 얼굴이 세상에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지켜봤다. 뉴스에선 그의 사진, 이름, 과거 직업, 이혼 경력까지 하나하나 나열하며 그를 괴물처럼 묘사하고 있었다. 며칠간 그는 그곳에 머물렀다. 방 안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스스로를 감금했다. 때로는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보며 자문했다. 나는 진짜 괴물이 된 걸까? 아니면 그냥 너무 외로웠던 걸까? 그의 표정에는 죄책감과 자기 합리화, 그리고 극도의 피로가 묻어 있었다. 밤이면 꿈을 꾸었다. 윤정이 피투성이 얼굴로 자신에게 말하는 꿈. 왜 그랬어? 왜? 그리고 그 옆에는 이상훈이 서 있었다. 침묵 속에 그를 노려보는 눈정우는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도망쳐 살아가는 것은 지옥과 다를 바 없었다. 죽는 것조차 두려웠고 살아있는 것도 형벌 같았다. 결국 그는 결정했다. 이제 끝내자. 그는 이른 새벽 근처 파출소를 찾아갔다. 문 앞에 선 그는 한동안 서성였다. 들어가려다 돌아서고 다시 멈췄다.
결국 문을 밀고 들어간 그는 말없이 카운터로 향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경찰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정우는 묘하게 편안한 얼굴을 했다. 마치 모든 고통이 끝난 사람처럼 밖에는 아직 눈이 내리고 있었다. 경찰서 취조실의 조명은 형광등 특유의 차가운 빛을 내고 있었다. 정우는 쇠로 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책상 맞은편에는 형사 2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름표에는 김 형사, 박 형사라고 쓰여 있었다. 김 형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정훈 씨 범행 동기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 있던 사진 몇 장이 눈에 들어왔다. 윤정의 아파트, 현장 내부, 피로 얼룩진 바닥, 그리고 이상훈의 신원 정보까지 정리된 서류. 박 형사가 사진 한 장을 꺼내 정훈 앞에 놓았다. 윤정의 병실 모습이었다. 그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말을 잃은 상태였다. 박윤정 씨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 때문에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말했다. 사랑했습니다. 전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상훈이라는 남자가 그녀를 빼앗았어요. 난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시 나랑 시작하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형사들은 침묵했다. 정훈의 대답은 모순과 왜곡, 자기 기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형사가 노트를 넘기며 말했다. 이정훈 씨,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본인의 감정을 정당화하려 하지 마세요. 피해자는 당신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떠난 겁니다. 정훈은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텅 빈 벽을 향하고 있었다. 며칠 후 사건은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다. 중년의 치정살인극, 퇴직자의 광기, 전 연인을 향한 잘못된 사랑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정훈의 얼굴과 함께 실렸다. 한때 평범했던 남자의 삶은 단 몇 초 만에 괴물로 낙인 찍혔다. 검찰은 정훈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 자료에는 윤정과 이상훈의 관계, 정훈의 미행 정황, 계획 범행 여부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어떤 것도 정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었다. 재판일이 다가왔다. 정훈은 구치소 안에서도 매일 일기를 썼다. 낡은 종이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 나는 괴물이었을까? 아니면 사랑을 몰랐던 걸까? 그녀가 웃던 날이 내 인생 마지막 봄이었다. 그는 그날 밤 구치소 창밖을 보았다. 창살 너머로 희미한 별 하나가 떠 있었다. 3월의 찬 공기가 법정 안을 메웠다. 재판이 열리는 날, 정훈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수의복을 입은 그의 얼굴은 한층 야위어 있었고 그의 손은 계속해서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법정은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판사, 검사, 변호인, 그리고 방청석의 기자들.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검사는 냉정하게 낭독을 시작했다. 피고인 이정훈은 사전 계획해 박윤정의 주거지에 침입, 이상훈을 살해하고 박윤정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어지는 검사의 논리적 진술은 정훈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됐다. CCTV 기록, 위치 추적, 흉기 구매 내역, 윤정에게 보낸 수차례의 문자 메시지, 모두가 정훈이 단순 충동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이르렀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정훈의 변호인은 그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강조했다. 고립된 노년, 인간관계, 단절 우울 증상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객관적 증거 앞에서 그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그날 오후 재판부는 윤정의 출석을 허용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법정 한가운데에 섰다. 박윤정 씨, 증언 가능하시겠습니까?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윤정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다. 정훈 씨는 처음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제가 그의 소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떠나자 그는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그가 죽이러 온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자신의 기억 속 윤정은 늘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 기억은 산산조각 났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제가 느낀 건 공포였어요.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판사는 정훈에게 최종 진술을 요청했다. 정훈은 어렵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모든 걸 걸 만큼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게 공포였다면 그건 제 잘못입니다.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의 말에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재판의 마지막 날, 법정은 여느 때보다 더 조용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조차 삼가진 듯 공간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정훈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자유라는 단어를 붙잡을 수 있는 날이었다. 재판부가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고 곧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 이정훈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피고는 전 연인에 대한 일방적 감정을 통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훈은 숨을 삼켰다. 판사의 말 한마디가 심장을 조이는 밧줄처럼 다가왔다. 피고의 나이, 사회적 고립, 정신적 불안정 등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으나 그 어떤 이유도 생명을 빼앗을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피고 이정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정훈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군 그의 모습은 마치 긴 잠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정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 눈물에는 분노보다 피로, 슬픔보다 허탈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정훈은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관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섰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발걸음은 무겁고 더뎠다. 그 안엔 인생 전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자각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구치소 독방. 정훈은 작은 창문을 통해 달빛이 스며드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윤정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너를 놓아주는 방법도 몰랐어. 그 말은 허공으로 사라졌고 차가운 겨울밤이 독방 안에 다시 찾아들었다. 누운 채로 그는 과거의 기억들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윤정이 웃던 봄날의 벚꽃 아래 따뜻했던 그 시간으로. 하지만 그 기억도 결국 죄의 그림자 속에 사라져갔다. 정훈이 교도소에 수감된 지 1년. 세상은 그의 존재를 서서히 잊어갔다.
뉴스에서도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다루지 않았고 윤정은 작은 도시로 거처를 옮겨 조용히 살아갔다. 사람들의 시선과 질문을 피해 그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가끔 거울 앞에 서면 그녀는 여전히 그날 밤의 공포가 몸속에 남아있음을 느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아픔도 상처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우는 여전히 독방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교도소에서 그는 말이 거의 없었다. 다른 재소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비추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일기를 썼다. 오늘도 눈이 내렸다. 윤정은 어디쯤에서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 나도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란 나를 위한 말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냥 잊히고 싶다. 그의 글은 점점 짧아졌다. 문장은 간결해졌고 감정은 마모되어 갔다. 그러나 매년 2월이 되면 그는 같은 날짜 같은 글을 남겼다. 그날을 기억한다. 모든 것이 무너진 날. 내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날. 한편 윤정은 이따금 벤치에 앉아 겨울 햇살을 받으며 뜨개질을 했다. 손은 여전히 느렸고 실은 자주 엉켰지만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이젠 기다려줄 사람도 기다릴 사람도 없었다. 다만 스스로를 안아주기 위해 그렇게 하루를 채워갔다. 그리고 어느 날 정훈의 교도소 담당 교도관이 그의 독방을 열었을 때 정훈은 책상 앞에 엎드린 차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펜 하나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나는 괴물이 아니었다. 단지 외로웠고 미련했다. 그녀에게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사랑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소식은 짧게 뉴스의 하단에 실렸고 윤정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았다고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벚꽃은 다시 피었다. 그러나 그 벚꽃 아래 정훈의 모습은 없었다. 윤정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잘 가요, 정훈 씨. 이젠 정말 끝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걸었다.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진짜 자신의 삶을 향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